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관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과학하고 기술은 우리가 과학 기술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과학이나 기술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현대사회에서 논의되는 거는 사실 과학과 기술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관계성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아주 독특한 특별한 역사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을 하시면 왜 과학, 기술, 사회 이 세 가지의 이 삼원들이 서로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목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 토마스 쿤에 대해서 여러분 뭐 과학혁명의 구조 오늘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쿤의 아주 그 유산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문이 사실은 여기 과학학이라고 하는 그 사이언스 스터디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아주 그 엄청난 그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학에서 특히 과학 또 기술 이거하고 사회, 과연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가? 아니면 관계가 정말 있는 건가?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치 중립적인가? 또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이 없는가? 뭐 이런 굉장히 그 소위 이제 과학 사회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뜨거운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정말 과학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분. 과학 또는 과학기술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조금 이제 그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하고 플라톤의 이 파이도로스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 테우투 신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플라톤이 이제 이 그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이 테우트라고 하는 이 발명의 신인데 이 신이 발명한 뭐 번역은 뭐 문자라고도 하고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 이집트의 왕이 타무스였는데요. 이 타무스 왕에게 테우트가 많은 발명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좀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타무스 왕이 뭐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 장기나 주사위 놀이 뭐 기하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있는 이 테우트라는 발명의 신이 발명한 발명품인 거죠. 글자의 경우에 이르러서는요 이 테우트가 왕이시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 지혜롭고 더 잘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억의 약이자 지혜의 약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꾸 데리다가 이 파이드로스의 이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우리 저기 약국 가면 파머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르마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이란 뜻이지만 독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의 약이라고 이제 글자를 발명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 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많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기술이 출중한 테우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발명했으니까 글자의 아버지, 문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타무스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그 글쓰기에 의해서 기억을 떠올리지 내부로부터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영혼에 망각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약이면서 독인 그 양측면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글쓰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발명품인 글자만 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많은 그 과학의 생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놀랍죠. 예,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과연 이 과학이 이 만들어낸 세상, 도대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여러분 테크노필리아라고 그래서 뭐 기술 도착증이라고 보통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모든 문제는 과학이 다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테크노피아가 만들어질 것이고 정말 기술이 중심이 되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낙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타무스 왕처럼 결국은 그러한 발명품들이 테크노포비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기술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치 정말 그 영화 매트릭스가 연상되는 그러한 어떤 정말 핵전쟁 이후에 그 암흑과도 같은 세상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정말 과학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런 그 너무 지나치게 어떤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서 기술이 완전히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사회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뭐 테크노필리아든 테크노포비아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느 쪽도 바람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 어느 중간쯤에서 우리가 이 과학과 사회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드로스의 지금 이 테우투 신화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정말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죠. 여러분 우선 제가 이제 뭐 안내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라고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그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그러한 어떤 과학 사회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STS라고도 하는데 Science, Technology, Society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의 수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수많은 다양한 분야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그러한 그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러한 분야죠.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과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리학 관련 저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하게 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소위 이제 신기관이라고 이렇게 책은 돼 있지만 그 얘기와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을 전부 통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두 6권이에요. 여러분이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변증론, 그리고 소피스트식 논박이라고 하는 이런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통칭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오르가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르가논이란 말은 라틴어로 도구란 뜻입니다. 여러분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톱이라든가 뭐 망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르가논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 전부 요 6권을 한 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논리학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범주론에서는 사실 개념을 다루는데요.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증이 있는데, 그게 개념들 간의 논리적 관계거든요. 맨 처음에는 범주론에서 이게 이제 수로들인데, 개념을 다루고, 명제론에 가면은 이제 명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진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석론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원 3단 논증이 이게 실로기스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아주 유명하죠. 식과 격에 대한 얘기까지 다 있고, 분석론 후서에서는 아포데이식스라고 그래가지고 논증 이론이 여기에서 전개가 됩니다. 변증론은 많은 이야기의 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토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토포스들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소피스트식 논박은 오류론.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논증이라고 하는 많은 오류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오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 전부를 우리는 통칭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구, 그렇죠? 오르가논.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의 어떤 예비 학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만들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저기 4번의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서양의 근대는 과학혁명의 시대다. 여러분 17세기는 보통요 대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과학 대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6세기에는 천문학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역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근대 기계론인데 이게 고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자연학, 피지카라고 하는데요. 고대부터 중세까지를 우리가 피지카, 자연학이라고 하고, 16, 17, 18세기를 자연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9세기에 오면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언스라고. 근데 이런 자연학의 기초를 이룬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근대 기계론이 무너뜨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눕니다. 여러분, 천상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달을 포함한 세계를 얘기해요. 우주의 세계를. 그리고 지상계에는 월하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달 밑에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구분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이 천상계하고 지상계를 이루는 요소가 다른데, 지상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 사원소설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천상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소가 다르겠죠? 네, 제5원소, 바로 에테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에서의 또 이게 운동 개념이 달라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연운동이 있고 강제운동이 있어요. 내추럴 무브먼트가 있고 바이올런트 무브먼트가 있는데, 천상계는 자연운동만 합니다. 근데 지상계는 자연운동도 하고 강제운동도 해요. 그러면 천상계의 자연운동이라는 건 뭘까요? 원운동입니다. 가장 완전한 운동을 원운동으로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상계에서는 자연운동하고 강제운동을 둘 다 한다 그랬죠. 이 자연운동은 뭐냐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물하고 흙이라는 건 무겁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강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기하고 불은 위로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래서 상승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수직 하강하고 상승, 이런 운동을 우리 자연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계에서. 또 하나 지상계에서 강제운동은 우리가 돌 같은 거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강제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우리가 16세기에 이 천문학 혁명이 일어나는데 코페르니쿠스만 해도 천구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아랍어로 위대한 책이라는 뜻인데, 이 알마게스트를 완전히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여전히 천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써가지고 사실은 별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구가 도는 거죠. 그런 원운동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는 결국 그러한 어떤 그 지구 중심 모델에서 태양 중심 모델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 천문학 혁명의 시작을 알렸죠. 근데 이제 케플러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화성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리 계산해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밝혀낸 그러한 어떤 제1법칙으로서의 행성의 그 운동 개념을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이것이 화성이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하고 거기에 하나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거를 밝혀내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원운동이 가장 완전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 근대 과학혁명의 이제 소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윈의 진화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론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제 근대 과학혁명은 이제 기계론, 즉 뭡니까? 자연 현상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새 대륙을 발견하는 길을 열었던 콜럼버스를 철학에서 꿈꾼 프랜시스 베이컨. 콜럼버스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죠. 프랜시스 베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적어도 철학에 있어서 자기가 콜럼버스이기를 원했어요. 왜? 새로운 철학, 과학 방법을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 약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 우상은 정신의 질병이고 마음의 병인데, 이런 거 치료하고 이런 걸 완전히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엄밀한 귀납법이라고, 귀납적 방법론으로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신기관은 이제 번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진석용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여러분하고 요거 조금 그 4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신기관, 이게 사실 번역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노붐 오르가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가눔이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 오르가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을 통칭할 때 오르가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오르가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새 오르가논.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정원 3단 논증, 연역 논증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역 논증에는 정원 논증, 명제 논증, 수로 논증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전제에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할 뿐이에요, 결론에서. 그래서 지식 확장은 없어요. 이걸로는 그 어떤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에 활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논리학 저작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오르가논을 말하겠다. 그게 뭐냐? 귀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여기 이제 그 네 가지 우상론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제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신기관, 노뵼 오르가눔이.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가죠. 제 1권에 이게 이제 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짧은 잠언처럼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3번에 보면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제1권의 3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도 봤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어떤 연역 논리학이라든가 자연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소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이 천재의 세기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의 이러한 귀납법이라고 하는 과학 방법론에 대한 이러한 호소가 결국은 뭐 찰스 다윈 그 외에 많은 과학적인 엄청난 그 업적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죠. 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연역 논리학에 대한 뭐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거기 39번에 가보면은 여기 우상의 4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상의 종류와 그 성질들.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검색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돌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 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편견, 악습. 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럼 인간의 정신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종족의 우상,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이다. 그러면서 40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4가지 우상,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범하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성질들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 그 인류에 공통된 편견이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게 있지만 그 베이컨이 그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이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의 우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거. 그럽니까? 네, 그 이미 제가 그 진화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그 인간을 중거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인간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이 인간은 이제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국가표현에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입견이 있죠. 이제는 그 인간의 어떤 공통된 편견이 아니고 선입견인데, 개인의 선입견인데, 뭐 개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본성이라든가 받은 교육, 들은 이야기, 읽은 책,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권위, 뭐 첫인상의 차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다 개인마다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장의 우상인데,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는 그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성가신 우상이다라고 표현해요, 베이컨 얘기로는.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모임에서 생기는 우상이고, 언어와 이제 관련된 그러한 우상임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극장의 우상이 나옵니다. 이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의 우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아주 어떤 철학 학파라든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 학문이나 학파, 이런 학설들, 이런 권위에 주눅 들어가지고 결국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이제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에서의 많은 어떤 철학 관련 학설이나 이런 것들이 극장에서의 어떤 각본 같은 역할을 한다. 무대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연속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거는 어떤 경솔함이나 어떤 게으름, 태만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장의 우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이컨이 종족의 우상,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된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또 예도 들고 있냐 그러면, 천체들은 모두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자연학의 전제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뭐 흔들리지 않는 제일 원리로서 등장했던 그것을 케플러가 타원 궤도의 법칙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종족의 우상의 하나의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4가지 이러한 종류의 그 우상과 그것들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새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이 베이컨의 이 저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과학 방법론에 대한 제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이 5번에 여러분 이 과학이 또 기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과학 기술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과학은 이제 좀 과학 지식, 과학 연구 뭐 이렇게 되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응용적 차원이잖아요. 나눠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본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이 같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과학사를 살펴보면 따로 갔던 시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면, 기술은 인간의 물질 생활에 도움이 될 방편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R&D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이제 과학과 기술이 서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프랜시스 베이컨 시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랬고, 이 베이컨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험주의적 과학이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대단히 어떤 수학 체계로, 그렇게 어떤 물리학이 과학의 꽃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연력학이라든가 전자기학 같은 데에서 이 베이컨의 어떤 이런 실험주의가 이제 굉장히 효과를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베이컨의 이런 주장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1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2부에 연결해서 베이컨적 실용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